시간이 지나고 2030년이 됐을 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030년쯤 테슬라 한 주의 가격은, 테슬라 시총은 얼마나 될까요? 2030년에 강남 아파트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1.5억? 2억?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럼 넌 비트 얼마까지 간다고 보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가격 예측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걸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럼 넌 목표 주가도 없이 투자하는 거야? 완전 마구리구만. 그냥 무지성 추매하는 거야? 얘는 투자를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목표 주가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목표 주가 할까요? 목표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되면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부동산, 주식, 자동차, 원자재, 식료품 등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럼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에 따라 그 땅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서 목표 주가에 오면 그럼 그 주식을, 그 부동산을 판다는 거죠. 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저평가되면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자신이 맞출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요. 만약 그건 불가능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결국은 판돈을 갖고 만지작거리다가 또 다른 자산 찾아서 목표 주가 정하고 저평가라고 흥얼거리면서 매수하겠죠?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다는 건데,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가 그들의 책에 남긴 이야기 중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신이 고객의 돈을 갖고 좋은 주식을 사서 목표 주가가 되면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또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팔고, 또 다른 걸 사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 평균을 넘는 수익을 냈다고 좋아라 했는데, 처음 샀다 팔았던 주식의 장기 보유 수익률이 자신이 계속 샀다 팔았다 했던 것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되고 멘붕이 왔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들보다 사팔사팔을 잘할까요? 결국 사팔사팔 할수록 거래소만 돈을 벌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식을 장기 보유만 하는 사람은 증권사 입장에선 벌어주는 돈이 없잖아요. 그냥 보유액이 많으면 잠재 우수 고객인 거지 지금 당장 회전율을 높여서 거래 수수료를 주진 않으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투자 환경은 최대한 거래를 발생시키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언론, 증권사, 전문가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든 일단 팔고 다른 거 또 사고 계속 추천하고 또 다른 거 추천하면서 자신의 예지력 강조하고, 10개 추천해서 하나 맞으면 그거 강조하고, 한 번은 내린다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오른다고 얘기해놓고, 내리면 내가 내린다고 했지 않냐 그러고, 오르면 내가 오를 수 있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직도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소중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계속 목표 주가, 목표 가격 잡고 차트에 짝대기 그거 가면서 저항선, 매물대 구름, 하방 지지선 이딴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10,000원의 가치를 미래에도 온전히 지금의 가치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산들에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숫자로 표시되는 가격의 변화에 맞춰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몇 가지 자산들끼리 필요에 따라 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가끔씩 매도해서 옮겨주는 거지, 경기를 판단하고 금리를 예측하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경우랑 같냐면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인 서울을 100만원 주고 운 좋게 샀단 말이죠. 그런데 게임 초반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2명이나 서울에 걸려서 200만원씩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해서 400만원을 벌었으니까 400% 수익이라는 목표에 달성했다면서 서울을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서울을 왜 팝니까? 다른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걸렸으니까 이제 서울의 운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서울은 많이 걸렸으니까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게 스마트한 건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행동이겠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잘 발견해서 꾸준히 매집해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바로 부루마블 게임에서 서울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자산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충 몇 번 수익 땡기고 버릴 종목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표 주가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해서 좋다고 하면서 팔면 결국 또 다른 자산 찾아 매수하고 또 목표 주가 정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소에 수수료 두둑히 챙겨주고 정신없이 매매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원래 처음 보유했던 그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했거나 실수로 잘못 매수했던 자산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매집했던 좋은 자산이라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지 마시고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인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이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트레이더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야에선 아주 선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매수했을 때 가장 극도로 공포감과 희열을 느끼는 구간은 바로 매수한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마자 10% 수익, 10% 마이너스 또는 20% 수익, 20% 마이너스, 이 구간이 가장 짜릿하고 흥분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구간을 지나서 수익이 30%, 40%가 돼도 그 감흥이 10%, 20% 구간만 못하고 손실 역시 마이너스 20% 구간을 지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돼도 좌절감이 배가 되지 않고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투자자가 가장 극도로 긴장감을 느끼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가장 적게, 즉 최소로 경험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샀다 팔았다를 하면 어떨까요? 계속 이 극도의 긴장 구간인 10에서 20% 구간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한두 번은 성공해도 이 극도의 긴장감을 반복하면 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행동이에요. 당연히 이 행위를 반복하면 피로도가 쌓이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언젠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넘겨서 장기 투자로 한 종목이 100% 이상의 수익률, 즉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수도승의 상태와 같은 평정심을 갖게 되고 가격의 변동에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 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자산을 좀 더 많이 먹겠다고, 팔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리겠다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의 10에서 20% 구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서 최대한 빨리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드는 게 투자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언론도, 파월도, 금리도, 세력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계속 사팔사팔하면서 콩고물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이 장기 투자의 최대 빌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오르면 정신 못 차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자기 내면의 빌런을 잘 다스리면서 최대한 장기 투자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투자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을 세 자릿수로 만들어서 수도승의 마인드로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주면 그 외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 준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연중 최고점인 날마다 1000만원씩을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가격 예측을 잘하는 스마트한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서 매년 연중 최저 가격에 해마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2배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연평균 10.1%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1970년에서 1994년 데이터를 언급하냐? 장난해?
최근 데이터로 해봐. 그런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중 최고점, 최저점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올랐던 2021년의 데이터랑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빠졌던 2022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와, 이거 최고점에 산 사람이랑 최저점에 산 사람이랑 이거 차이 많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계산해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투자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고점 같은데 여기서 한번 팔고 좀 내리면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수량 늘리면 되겠는데? 아싸 개꿀. 지금 딱 보니까 힘이 약하네.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으니까 정리해야겠다. 기다리다가 좋은 타이밍 오면 다시 사지 뭐. 지금같이 급락하는데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일단 쏘나기는 피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천천히 다시 담으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측대로 흘러가는 시장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시장을 못 맞춘다고? 알 수 없다고? 네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줄 알아? 딱 보면 차트상 이 지점에선 파는 거 아니야. 제발 차트 공부 좀 하고 얘기해라 이놈들아. 꼭 기본적인 차트 공부도 안 하는 놈들이 장기 투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이런 멘트들을 날리면서 자신의 예측이 맞아서 들뜬 마음에 마치 자신이 주식의 신, 코인의 신, 투자의 신이라도 된 듯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시장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금융 투자의 대가들은 왜 시장을 못 맞춘다고 할까요? 이렇게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차트 분석 좀만 배우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패턴과 흐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왜 그 양반들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설령 한 번 시장을 맞췄더라도 2번 연속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예측이 맞았다는 사실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10년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쵸?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니까요. 처음 시장 예측이 맞고 우쭐대고 까불다가 결국 예측과 배팅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확률은 평균으로 회귀하고 나의 수익률은 매매 수수료만큼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가 참 재밌는 것은 뭐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투자의 현인들이 투자의 선배들이 말해줘도 스스로 얻어맞지 않고 벌어보지 않으면 절대 그 말이 와닿지 않고 자신은 거기서 예외일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 평균에 회귀해도 난 아닐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이 똑같아? 완전 무시하네.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죠. 물론 본인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치면 당신이 메시나 손흥민,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 골프로 치면 타이거 우즈라면 그럼 투자의 신이라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당신이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의 범주 안에 있다면 투자의 현인들이 언급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일반적 투자자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장기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2번 연속 시장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자신의 투자 방식과 마인드셋의 시기를 결정하고 이게 결국 엄청난 부의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피터 린치의 마지막 책인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의 변화를 너무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은 모든 투자자가 기분 좋게 잠도 자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샤워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절로 나오죠. 매일 밤 늘어나는 계좌의 수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고 좋은 일을 계속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상승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그리고 한 번 시작된 하락장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들 작년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락장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이렇게 되면 경험 많은 투자자들조차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하락장이었던 2022년 10월이나 11월쯤이 그랬죠. 그리고 그때쯤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 경우도 많죠. 물론 미리 경고를 감지하고 하락장이 오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았다가 다시 주가가 쭉 내려갔을 때 주식을 매수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락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죠. 하락장에 대한 예측은 불경기에 대한 예측이랑 비슷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락장을 예측하고 적중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월가에서도 2번 연속해서 하락장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터 린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나타나지도 않을 하락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만 듣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죠. 사실 우리들의 이런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긴 합니다. 만약 눈보라와 태풍이 저 멀리서 불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하려고 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장에도 자신의 계좌를 보호하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건 조정장에서 잃은 돈보다 조정장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다가 잃은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가격은 절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투자하기 전에 하락이 올 것 같다고, 조정이 올 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고, 조정장을 피하겠다면서 매수 시기를 조절하다가 상승장에 올라타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에 누군가가 운이 엄청나게 나빠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연중 최고점인 날마다 1,000만원씩을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가격 예측을 잘하는 스마트한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서 매년 연중 최저 가격에 해마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몇 %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2배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연평균 10.1%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예측해서 매년 최저점에 산 사람이나 더럽게 운이 없는 똥손이라 매년 최고점에 매수했던 사람이나 24년 장기 투자의 타이밍 매매에 의한 연평균 수익률의 차이는 연간 1.6%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인 S&P 500를 기준으로 볼 때 운이 엄청나게 좋은 투자자라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저점 매수를 매년 한다고 해도 매년 최고점에 산 똥손인 사람보다 매년 1.6%의 수익률밖에 더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고도 아직도 장기 투자한다면서 타이밍 매수를 노리고 계십니까? 연평균 1.6% 더 벌겠다고 계속 차트 보고 타이밍 노리고 계세요? 만약 저라면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면서 타이밍 너무 재지 않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1970년에서 1994년 데이터를 언급하냐? 장난해? 최근 데이터로 해봐. 그런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중 최고점, 최저점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피터 린치가 언급했던 내용이야. 책에 써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아, 데이터론 그렇게 나왔나 보다 라는 정도의 감흥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29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특히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올랐던 2021년의 데이터랑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빠졌던 2022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와, 이거 최고점에 산 사람이랑 최저점에 산 사람이랑 이거 차이 많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계산해보니까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9년간 매년 최고점의 S&P 지수를 매수한 똥손 투자자의 수익률은 2023년 현재 S&P 지수를 4,400이라고 놓고 계산했을 때 연평균 대략 8.2%가 나옵니다. 그리고 29년간 매년 가장 낮은 가격에 적립식 매수를 했던 스마트한 타이밍 천재가 있었다면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10.69%가 나옵니다. 와, 잘 보세요.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똥손의 연평균 수익률은 8.5%였고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똥손은 8.2%가 나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타이밍 천재의 수익률은 10.1%,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타이밍 천재는
10.69%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과거에는 똥손과 타이밍 천재의 수익률 차이가 1.6%였다면 최근 2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2.46%로 벌어지긴 했지만 가장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연중 변동성을 다 반영했어도 연평균 2.64%라는 건 자신이 엄청나게 운이 없는 똥손이라 하더라도 타이밍 매수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게 복리로 계속 쌓이면 전체 수익률의 차이를 점점 크게 만들겠죠. 하지만 내가 매년 최저점에 매수할 확률이나 내가 매년 최고점에 매수할 확률이 낮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매매 평균이 형성될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장기 투자를 진행할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서 적립식 투자, DCA를 하려고 차트와 가격을 계속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고 그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 자산의 구조를 믿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관심보단 자산 자체에 대한 공부와 좋은 자산을 매집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한 생산적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언급됐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투자의 진리를 피터 린치의 글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쉬운 대응 방법이 있다. 주식을 살 계획을 세운 다음 한 달이나 4달 또는 6개월마다 소량의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해라. 이런 분할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원래 뻔한 이야기가 진리라는 거. 투자가 운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로 오랜 기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고 말하는 펀드 매니저나 줄 때 먹어야 한다면서 계속 오른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동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이 운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 사상 최초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이자 고전 경제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엎은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너만이 그의 역작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데니얼 카너만이 위대한 이유는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민낯과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인데요. 그 예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의 수익률이 순전히 운이라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를 연구 결과로 설명하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주식 선별에서 능력 착각이라는 주제를 갖고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설명해주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먼저 우리에게 투자와 관련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 자산을 팔면 그건 누가 사는 걸까? 왜 누구는 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는 걸까? 자산을 판 사람은 자신에게서 그 자산을 산 사람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자산을 판 사람은 현재 가격이 높아서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걸 산 사람은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겠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매수하는 사람들이나 매도하는 사람들 모두 현재 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시장보다 가격을 더 잘 안다고 믿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론도 안 나고 머리도 아프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 그냥 따지지 말고 수급 붙으면 사는 거야.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겠지.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그 순간 가는 거야. 우린 그런 모멘텀 붙은 놈들만 찾는 거야. 그런 거 매수했는데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팔면 돼. 그렇게 계속 줄 때 먹으면서 불려나가는 게 투자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이런 접근, 마치 그 흐름만 잘 타면 계속 돈을 불려나가면서 금방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에 혹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이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속 높은 확률로 시장을 예측해서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이 모든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데니얼 카너만은 그의 제자인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테리 오딘 교수가 7년에 걸쳐서 증권사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16만 3천 건에 가까운 거래 내역을 낱낱이 분석해본 결과를 언급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 했던 주식들의 거래 이후
1년간의 수익을 쭉 비교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판 주식이 팔고 새로 산 주식보다 수익이 연간 3.2%나 높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연간 수익률이 3.2%나 높았을 거라는 얘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건 개인들이 투자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가들은 다를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니얼 카너먼은 펀드 매니저들도 개인 투자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심리학 영역에서 50년 이상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증거들로 볼 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선별은 주사위 굴리기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펀드들의 실적을 쭉 보면 전년 대비 당해의 투자 성적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제로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는 걸 언급하는데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연속성을 갖고 계속 좋은 성적을 내는 펀드가 거의 없다는 의미고 작년에 성적이 좋았던 펀드 매니저가 다음 해에도 성적이 좋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 특정 펀드의 실적이 좋았다면 그건 실력이라기보단 주사위 굴리기처럼 주로 운빨이라는 뜻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가 한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나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올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할 텐데 작년도 올해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했는데 수익률의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성과가 좋았던 해나 안 좋았던 해나 모두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확률에 의해서 복불복으로 나타난 결과, 즉 운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주식을 선별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대개는 자기도 모르게 운에 좌우되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타당한 예측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단히 효율적인 시장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눈 감고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것도 없다. 여러분, 데니얼 카너먼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빠따로 뼈를 세게 때리죠? 그런데도 투자업계 종사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성적이 잘 나온 해가 있으면 자신이 매매를 잘해서 그런 성적이 나왔다고 착각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투자 성적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현인들이 언급하셨던 시장을 2번 연속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했던 말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아서 좋은 투자 성적을 얻고 나면 마치 자신이 메시나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가 된 것처럼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감에 넘치지만 그렇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보면 자신 역시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매매 횟수가 반복되고 예측 플레이가 많아질수록 그 승률은 평균으로 수렴하고 그동안의 거래소 수수료와 멘탈이 꼬여서 실수했던 손실폭까지 모두 정산하고 나면 결국 마이너스까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대부분은 부정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서 매매, 즉 트레이딩은 횟수가 반복될수록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특히 가격을 매매의 기준으로 두고서 진행되는 모든 플레이는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진행되는 착각이라서 절대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한 해 좋았으면 다음에 안 좋고 이번에 방향 맞췄으면 다음엔 틀리고 그렇게 복불복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또 무시하겠죠. 그렇게 현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서 매매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 수익률이 평균으로 회귀하게 됐을 때 그래서 큰 소득 없이 시간만 지나갔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실 텐데요. 그럼 너무 늦지 않을까요? 장기 투자자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과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움직임, 금리 방향 등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싹 끄고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자신이 공부하고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복불복 운빨이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같은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리스크가 시간에 녹아 수익으로 치환된 미래의 시점에 그 과실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무식해서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거고요. 팔고 나면 오를까봐 겁나서 안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매집해 나가면서 자산의 규모를 불리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파는 거라는 걸 단기 투자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거란 얄팍한 생각으로 몇 번 시장 맞추고 흥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매 횟수가 반복될수록 뭔가 점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올 거라는 걸 지금 보시는 이 짤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현명한 장기 투자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